최악의 한 수입니다. 성공했던 경우가 역사상 단 한 번도 없거든요. 네. 저는 이게 2013년도가 생각이 나거든요. 매매 물건은 쏟아지고 전세는 제로고 전세가는 폭등하고 월세도 없기 때문에 월세는 가기 싫어. 집을 사자. 그러면 집을 사자 하면서 그 수요가 하반기부터 천천히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이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면 외국처럼 이제 면접을 보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실전 투자자로 유명하시죠. 소쿨님 모시고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소쿨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또 이제 모시면서 네. 뭐 이런저런 얘기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마침 오늘 촬영 날 지금 갑자기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재지정한다고 하면서 네. 지금 아주 뭐 인터넷에서 뭐 지금 난립니다. 난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모신 김에 네. 이거부터 안 물어볼 수가 없어서. 저도 오전에 발표되는 거 보고 네. 지금 막 공부하다 왔어요. 그래서 서초구, 강남구, 네. 송파구, 용산구까지 네. 용산구까지 4개 구를 전역을 6개월 동안 그러니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는데요. 네. 와, 이거는 역대급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원래 지정한 것보다 네. 더 많이 지정을 해버린 거잖아요. 어찌 보면은. 그렇죠. 서초는 원래 없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지정을 해갖고 서초 분들이 이게 뭐지 그러면서 이제 네. 잠실과 이제 강남 대치동 쪽에 사람들의 이제 5년 동안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이제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지금 예전에는 뭐 잠삼대청 이래서 이제 동으로 막 이렇게 지정을 하고 하니까 네. 안 된 동들도 많아서 그렇죠. 사실 일부 지역이었는데 이제는 아예 구로 지정을 그렇죠. 해버리니까 예. 지금 아파트가 뭐 40만 호가 넘게 지금 뭐 다 지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정책을 좀 발표한 건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최근에 그 강남 3구 집중적으로 오르고 있어요. 반포하고 네. 잠실이 그동안 한 2년 반 동안 엄청 상승을 했는데 네. 요번에 40일 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를 해지를 하면서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어요. 이거는 거의 한 2021년도 폭등장만큼 상승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물건이 없었어요. 매도자가 부르는 가격을 그냥 다 받고 샀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게 지방 부유층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강남은 아니 뭐 토지가 있어갖고 다 못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네네네. 이제 전세 끼고 샀단 말이죠. 그래서 네. 전세 물건들이 강남 3구에 지금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실수요자보다는 전세를 끼고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다. 네네. 그래서 가수요가 많이 급증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정부가 이제 대행 체제긴 하지만 네. 우리도 뭔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한시적으로 6개월 동안만 걸었단 말이에요. 그럼 6개월 뒤에는 이제 이번 대행 정부가 끝나지 않을까 하는 네네.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뭐 정책을 뭐 한두 달 걸 수는 없으니까 뭐 네. 3개월 아니면 6개월, 1년일 텐데 네, 그렇죠. 한 6개월 정도는 잡아야 된다라고 네, 생각하고 네. 한 것 같다. 그냥 그만큼 시장이 좀 뜨거웠다라고 봐야 되겠죠. 너무 과열이었어요. 어느 정도나 올랐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 거래량이 작년 여름에 24년도 9천 건 가까이 아파트 거래량이 있었는데 네. 12월 달에 2,900건까지 급감을 했거든요. 네. 근데 다시 1월부터 강남 3구 쪽은 야금야금 오르더니 2월 달 오세훈 서울시장이 쏘아 올린 네. 큰 공, 네. 오쏘공이라고 인터넷에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토지 해지를 통해서 잠실과 반포 쪽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네. 거기다가 이제 대치 뭐 그쪽이 이제 해제 지역이 집중적으로 이제 매수세가 들어갔죠. 근데 거기서 이제 물건들이 싹 사라지니까 그 옆에 지역, 심지어 강동이나 이제 강북, 마용성까지도 엄청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부 입장에선 제일 두려운 게 이런 폭등장의 확산을 되게 두려워해요. 근데 그 확산이 실질적으로 발생을 해서 지지난주에는 서울의 주요 지역에 강남 쪽에 그 정부에서 합동조사반이 네. 그 규제를 하려고 이제 맞아요. 규제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잠실 쪽 부동산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커피숍에 숨어서 이제 집 보여주고 막 그러시던데 부동산 사장님들도 아니 이게 자본주의 시장에서 물가가 오르고 수요가 몰리는데 공급은 없고 하는 이런 부분을 너무 규제가 심한 거 아니냐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 주에 오늘 그냥 발표를 해버려서
과열은 맞아요. 올 초까지만 1월까지만 해도 이제 한 3,000건, 4,000건 넘어서더니 2월 달에 그렇게 거래가 되기 시작하더니 3월 달에 벌써 한 8,000건, 6,000건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강북이나 비강남권의 서울 지역, 경기도 지역은 오르는 지역이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강남 쪽만 그래서 강남 쪽을 타겟으로 정해서 규제를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궁금하실 게 아마 이런 걸 것 같아요.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즉시 지정은 안 되고 이제 네. 법 조항을 보니까 뭐 5일인가 이렇게 이제 시간의 여유를 좀 둬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는 앞으로 한 4, 5일 정도 네. 이후에 이제 발효가 되는데 그 사이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부터 한번 좀 궁금하니까 좀 지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사장님들이 지금 전화통이 불이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 아. 주까지는 그래도 토어제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제가 됐기 때문에 잠실 주말에 어떻게 해야 쪽이나 될까? 반포 쪽에 그냥 계약금 넣어야죠. 네. 아 근데 이게 매도자들이 이 상황에서 네. 더 부를 거 아니에요. 더 부르죠. 그러니까 이게 토어제 지정이 되던 5년 전에도 이랬어요. 맞아요. 토어제 지정이 된다 예고를 하고 그 전에 엄청나게 잠실에서도 맞아요. 거래가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그 그래프들 보면 거래량이 토어제 발효 직전에 엄청 났었어요. 네, 그래서 가격을 상방을 딱 끌어올렸다가 그리고 한번 22년도에 금리 폭등으로 주저앉았었죠. 네. 그러면은 이번 4, 5일간의 뭐 단기 급등은 어쩔 수 없을 것이다. 그렇죠. 아,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그러면은 좀 거래가 좀 급감하고 좀 이렇게 시장이 좀 잠잠해질까요? 그 당시에는 22년도에 금리 폭등 때문에 네. 거래가 주저앉았던 건데요. 이번에는 그런 이슈는 없고요. 그리고 여기 강남 3구 쪽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규제를 했는데 벌써 강남 3구 쪽은 물건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지금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강동이라든가 고덕 쪽이라든가 마용성 쪽으로 지금 번져나가고 있거든요. 네. 심지어 노원구나 분당 쪽도 거래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를 규제한다고 해서 그 확산을 멈추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는 약간 뭐 이상한 표현이지만 좀 늦었다. 한 발 늦었다. 아, 이게 이미 거래는 다 해버렸다. 그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한 40일 만에 해제한 지 40일 만에 규제를 했기 때문에 대응이 늦었다고 보진 않아요. 정부 네.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했는데 네. 시장이 그동안에 너무 서울의 공급이 적다 보니까 그리고 시중에 통화량이 돈이 많이 풀린 거를 많은 자산가들이 이제 눈치를 챘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자산 에셋 파킹 개념으로 어딘가에 돈을 담아야 되는데 네. 국장도 무너지고 미장도 무너지고 뭐 코인도 폭락하는 상황에서 어디다 돈을 담글 데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강남 3구에 똘똘한 한 채로 모이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다시 이제 이어지는 궁금함은 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샀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과거보다는 어쨌든 훨씬 대규모로 지금 지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처음이죠 이렇게. 네, 이거 엄청나게 많은 범위를 지금 지정을 해놨는데 그러면 네. 이제 뭐 소위 옆에 있는 이제 강동이라든지 뭐 동작이라든지 이런 네. 동네들 네. 뭐 이런 동네로 이제 풍선 효과가 과거처럼 갈 것이냐? 벌써 가고 있죠. 아니면은 네, 데이터상. 아니면은 야 이거 너무 지금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네. 약간은 좀 약간 주저할 수도 있을까? 왜냐면 지금 정부에서 추가로 더 지정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엄포를 놨거든요. 분위기 안 좋으면 뭐 이렇게 더 한다 이러 버리니까 여기서 겁을 먹을 것이냐 이게 좀 궁금할 것 같아요. 네. 당분간 위축은 잠깐은 있겠지만 네. 장기적으로는 이게 시장의 논리로 보면 정책의 논리로 보면 지금 상황에서 위축되는 게 맞는데 시장의 논리로 봤을 때 이제 한 4가지 정도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수요는 여전하고요. 네. 그리고 금리 하락은 지금 올해 내년까지 금리 하락은 고정돼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공급이 충분하냐 봤을 때 강남은 그 메이플 자이 서초 쪽이랑 그리고 서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동대문구에 공급이 조금 있는 거 외에는 앞으로 3년간은 공급 절벽이 확정돼 있거든요. 네. 지금부터 땅을 파고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지어도 3년이 걸리니까요. 네. 그 앞에 허가 부분을 많이 안 해놨기 때문에 지난 네. 10년 동안
박원순 서울시장서부터 시작해서 지난 문재인 정권 때도 정책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규제를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공급까지도 그런데 이제 통화량이라고 해서 이제 M2 우리가 많이 보는 한국은행에서 통화량 지표로 삼는 M2가 4천조가 넘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돈이 갈 데가 없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제 탄핵 정국이지만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시중에 뭐 지역 화폐서부터 시작해서 무상으로 돈을 25만 원씩 나눠준다 하면서 시중에 엄청나게 돈이 풀리고 있단 말이죠. 네. 풀리려고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현재 상황은 자영업자들은 다 망하고 있고 시중에 돈은 풀리고 공급은 부족하고 수요는 넘치고 이런 거대한 쓰나미가 오고 있는 제2의 코로나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해요, 지금이. 네. 그래서 앞으로 하락은 힘든데 정부에서 어거지로 상승을 막고 있다. 네.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토거제를 안 풀었어야 된다고 볼까요? 그게 맞는 걸까? 아니면은 그래도 풀고 차라리 재지정을 안 했었던 게 맞았을까요? 지금 이게 어찌 보면 풀었다가 다시 재지정하니까 이게 최악의 한 수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있거든요. 맞습니다. 최악의 한 수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가격을 상한제를 둬서 성공했던 경우가 역사상 단 한 번도 없거든요. 네. 근데 가격을 상한선을 지정하고 거래를 마비시켜서 시장을 안정화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정책적인 발상이죠. 네. 반시장적인 발상이죠. 잠깐 지연시키는 거지 해결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언발에 문제 오줌 해결은. 누기죠.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재지정을 안 했었던 게 차라리 나았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자기 그 요번 대행 체제에 지나가는 순간만이라도 모면하고자 6개월 지정을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조금 이제 과열은 일어날 수밖에 없었잖아요. 워낙 뭐 한 4, 5년을 이제 묶어놨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수철처럼 눌렀던 네. 게 튕겨 나온 거지. 네. 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다시 재지정을 하면 다시 이제 용수철을 또 누르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튀어 올랐는데 다시 누르고 근데 있으니까 누르는데 이제 더 넓은 지역을 누르겠다는 네. 거니 이게 나중에 또 언제 풀릴지 모르겠지만 풀리면은 더 큰 또 상승이 일어날 텐데 이게 참 그렇게 걱정이에요. 국소 지역을 눌렀는데도 요 정도 상승이었는데 네, 더 많은 지역 그리고 정부에서 오늘 아침에 발표했듯이 네. 전 지역을 뭐 서울 전 지역을 확대해서 지정하겠다까지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래 버리면 정말로 돈 있는 사람들만 그리고 네. 서울 사람들만 진짜 좋은 자산을 구입할 수 있고 네. 지방이나 경기도에서 서울에 실거주를 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 안 되는 분들은 자산의 상승을 볼 수 없는 최악의 수가 된 거죠. 말씀하신 대로. 야,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지금 한 연초에 상승세가 좀 있었는데 네. 잠깐 좀 주춤하다가 뭐 다시 또 어쨌든 하반기에는 또 상승으로 간다고 봐야 될까? 아니면은 뭐 다른 악재들도 있기 때문에 상승이라기보다는 좀 약간 횡보로 간다고 봐야 될까요? 뭐 그건 이제 정리하면.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서울에서도 이제 강남 3구만 집중적으로 폭등 장세였었고 네. 이제 그 온기가 강북이나 비강남권 그리고 경기권까지 지금 퍼져 나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정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강남 쪽은 어쨌든 한 텀 쉬고 가는 타이밍이 될 것 같고 비강남권 이제 온기가 돌기 시작하는 이제 노도강이라든가 마용성 같은 경우에 이제 거래가 멈추겠죠.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특히나 자금 여력이 부족해서 지금 요번에 나온 거 보니까 대출 규제까지도 이제 하겠다 네. 엄포를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뉴스에 굉장히 민감하시거든요. 자금 여력이 약하신 분들은. 근데 네. 강남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제 지방 유지분들이라든가 서울에서 전문직들 그리고 대기업 한 20년 차 이런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자금의 문제도 없고 서울에 실거주, 강남에 실거주를 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유리합니다. 그래서 강남의 상승은 주춤할 수는 있지만 많이 가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비강남권은 오히려 위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주택자 규제가 있기 때문에 다 똘똘한 한 채로 몰리면서 강남이 폭등했던 이력이 있었던 거거든요. 몇 년 동안. 네. 그 상황에서 오히려 강남에 이제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자산 가치로나
실수요 사용 가치로나 너무나 좋기 때문에 오히려 노원구나 비강남권 경기권에는 지금 전세 물건 없이 매매 물건만 엄청나게 쌓이고 있어요. 네. 거기다가 내년쯤 되면은 이제 임대사업자 아파트 임대사업자 장기 8년이 2018년도에 마감했던 게 이제 8년치가 2026년이 도래하거든요. 네. 저도 임대사업자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내년에 그냥 다 팔아서 네. 강남에 똘똘한 거를 더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경기권이나 비강남권은 침체장을 맞이하고 전세 제로 단지가 지금 뜨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전세가 폭등으로 우선 갈 거라고 봅니다. 아, 지금 전세 얘기해 주셔가지고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전세가 폭등한다라는 건 결국에는 네.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수요 대비 공급이 적은 거라고 봐야 될 텐데 네. 그러면은 이제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이미 지어져 있는 것들도 공급이고 뭐 네. 지금 뭐 가구 보급률도 뭐 100% 넘는데 네. 경기도는 왜 이게 부족하냐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공급 얘기 좀 그만해라 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왜 공급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건지 한번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급이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데이터로 매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3년 동안 부족하고요. 그게 그러니까 신규 생기는 게 신규 부족하다는 생기는 거죠. 게 부족하고 기존의 물량들도 특히 전세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다주택자들은 네. 지난 정권 5년과 요번 정권 3년, 8년 동안 그 적폐? 네. 적폐로 고통받았거든요. 네. 뭐 5%밖에 못 올리고 2년이 4년이 되고 그래서 이제 딜만큼 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세 물건을 다 없애고 월세화 하든가 매매로 내놓고 있어요. 네.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내년이 그게 이제 마지막 도래하는 시기란 말이에요. 8년 장기 임대 8년짜리 네, 네. 2018년도에 지정이 됐었는데 그때가 이제 26년이면 이제 기다리던 이제 양도세 면제까지 주는 만기란 말이죠. 그래서 벌써부터 많은 물건들이 2017년도에 임대사업자 하셨던 분들이 올해도 많이 내놓고 있는데 네. 그래서 최근에 저도 작년 가을까지만 해도 역전세 공실로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어요. 몇 채가 그렇게 나서 아, 왜 그럴까 하다가 작년 겨울부터 올 상반기에는 그 세입자분이 전화 와서 이제 2년 재계약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래서 예, 뭐 그냥 5%밖에 못 올립니다. 임대사업자 물건이라서 예, 네. 재계약하시죠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네 전화를 해봤더니 부동산 사장님이 전세 물건이 제로라고. 네. 1000세대, 2000세대에서 지금 경기도 웬만한 지역들은 전세 물건이 제로인 단지들이 뜨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게 2013년도가 생각이 나거든요. 그 2008년도 금융위기서부터 시작된 5년 장기 하락의 마지막 바닥 지점에 매매 물건은 쏟아지고 전세는 제로고 전세가는 폭등하고 그래서 얼핏 봐도 경기도의 외곽순환도로 라인 쪽으로는 전세 물건이 없고 월세 물건조차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 상황으로 가버리면 다주택자들이 이제 견디다 못해서 이제 수익이고 뭐고 나는 이렇게 8년 동안 고통받기 싫다 그러면서 이제 다 던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역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이 투자할 때가 맞는데 네. 저조차도 다주택자 규제 때문에 취득세 중과 때문에 12.4%를 내고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네. 3억 5천짜리 경기도의 아파트를 사서 전세를 놓고 싶어도 취득세가 4천만 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팔아야 되는. 그래서 1000세대의 매매 물건이 100채, 200채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전세가는 폭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 뭐 다주택으로 가지고 계시던 분들이 원래라면 전세를 좀 줘서 또 굴려야 되는데 아유 나는 진짜 싫다. 나 그냥 매매로 사실 거면 사시고 아니면 뭐 마세요. 뭐 이런 걸로 지금 계속 간다는 거잖아요. 나 그렇죠. 정리하고 싶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동네에 사고 싶진 않은데 거주는 해야 될 분들은 전세를 찾고 있는데 전세를 안 주니까 집주인들이 그러니까 전세가 올라가고 아 그럼 매매를 해야 되는데 매매는 폭락하고 있습니다. 아, 매매는 또 사기가 싫어. 네, 전세는 그러니까 폭등하고 이 거주하셔야 되는 분도 매매는 네. 사기 싫으니까 이게 안 맞는 거군요. 네. 야, 그럼 이게 해결이 쉽지 않네요. 굉장히 어렵죠. 이 분위기는 이제 바뀌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주택을 갑자기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지 않는 한. 네. 아, 이거 좀 어려운 이 상황이 상황이네요. 계속 지속이 되면 외국처럼 이제 면접을 보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은 정해져 있고 상한제로 네. 들어오려는 사람은 많고 그렇죠. 집은 낙후되고 왜냐하면 저는 인테리어 공사를 2억짜리도 1,000만 원, 2천만 원 들여서 샤시부터 뜯고 네. 전체 특월스릴 공사를 해주고 전세를 놨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보통 이제 전세를 놓을 때는 이제 도배장판 이제 싼 거로 해주고 그냥 놓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세입자도 좋은 집에서 살고 있고 저희 세입자는 이제 계속 이제 여기 이 동네에서 이 집이 제일 좋아. 네네. 수리가 이 동네에서 전셋집 중에서 제일 좋아. 해서 세입자도 계속 안 나가고 사시고 싶어 하시고 이런 선순환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좋은 집들이 다 이제 매매로 팔려버리고 이제 아주 1층이라든가 곰팡이 잔뜩 난 집들만 남아 있죠. 네. 근데 그런 것조차도 이제 면접을 보고 들어가야 되는 외국 같은 상황이 오게 돼 있죠. 그리고 월세가는 폭등하겠죠. 그러니까 가격 제한이나 뭐 이런 것들의 정책의 효과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잠깐 정리하면 하여간 서울은 어쨌든 이제 강남 3구는 약간 좀 주춤하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바로 인접한 뭐 소위 말하는 마포라든지 뭐 성동 이런 데들은 풍선 효과가 좀 일어나고 네. 그 외 지역들은 좀 또 잠잠해지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 쪽은 전월세나 이런 것들에 좀 난이 일어날 것 같다. 네, 그래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조금이라도 풀리게 되면 이제 매매 전세가 거의 이제 10% 20% 내외로 서울에서 붙어버리는 경기도에서 붙어버리는 상황이 오니까 네. 이제 오히려 지방을 갈 필요도 없이 투자를 하러 경기도에서 이제 매정갭이라고 그러죠. 매정갭. 전세를 끼고 매매를 했을 때 한 3천 5천 선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고 있어요. 네. 하지만 투자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됐죠. 다주택자 그게- 입장에서. 네, 다주택자를 이제 너무 심하게 규제를 했기 때문이죠. 네. 공무원 한 명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해서 모든 공무원이 악마는 아닌데 다주택자 중에서 일부 사기꾼이죠. 네, 그런 네. 사기꾼들 때문에 전체 다주택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전세 공급자를 네. 규제를 해버리는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겠죠. 네, 실전 투자자 소클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방금 얘기해 주신 거에서 좀 이어서 한번 여쭤보면은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거를 들으면 결국에 경기권은 이제 수도권 쪽에는 이제 매매와 전세가 막 딱 붙고 그러면 네. 투자해 보시는 분들은 그거 투자하기 딱 좋은 시기인데 네, 2013 년도 거기다 장이죠. 전세도 올라간다고 하면 네. 사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데 못 살죠. 다주택자들은 못 사죠. 네. 그러면 이제 무주택이나 이런 1주택자분들은 갈아타기에는 또 괜찮은 시기라고 봐야 될까요? 경기도권. 지금 22년도 폭락장 이후 네. 그 21년도 정고점 이후 30% 빠진 상태에서 비강남권과 그 경기도권은 멈춰 있습니다. 아마 지방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저는 지방을 하지 않아서 네. 소식으로만 듣고 있는데 경기도하고 서울 외곽 비강남권 지역에서는 바로바로 소식을 듣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는 지금 완전히 멈춰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2월 달에 그 토어제 해지로 강남에 집중적으로 상승해서 못 산 분들이 그 비강남권으로 경기권으로 천천히 이제 확산되면서 움직이는 상황에서 이게 다시 재지정이 됐기 때문에 네. 같이 위축돼 버리는 효과가 있겠죠. 그러면은 당장 뭐 상반기에는 굳이 뭐 경기권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조금 여유를 가지고 봐도 될까요? 네, 같이 위축되니까요. 그러면 이게 전세 상승이 좀 더 일어나는 약간 하반기나 이럴 때 사면 될까요? 그때쯤이 좀. 네, 그래서 타이밍일까요? 어느 순간 매매는 계속 지금 경기도는 하락하고 있고 네. 저가 물건이 그 전세는 상승하고 있어서 이게 전세가 매매를 넘지는 못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네. 이게 90%가 넘어가는 순간이면 그래도 그 다주택자 중과가 풀리지 않더라도 네.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수익률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월세로 전환했을 때도 수익률이 은행 수익률보다 나오기 시작하시면은 은퇴하신 분들이 투자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다주택자 규제가 있기 때문에 뭐 많이 사야 두 채 정도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예. 8% 정도 그러면 취등록세를 내면서 사겠죠. 과거보다는 좀 매수 수요 자체는 좀 줄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너무 이제 전세가 올라가니까 어쩔 수 없이 사는 그런 수요 때문에 조금은 지금보다는 전세도 제로고 이제 월세도 없기 때문에 월세는 가기 싫어. 네. 그럼 빌라나 오피스텔을 갈까? 했다가 그래 이렇게 싼데 대출 뭐 생애 최초고 집을 사자. 그러면 집을 사자 하면서 그 수요가 하반기부터 천천히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경기권에 있는 분들 중에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지금 전세가 많이 올라가는 지역이라면 사는 네.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그런 지역들을 지금 못 사시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결국에 최근에 뭐 어떤 반등을 못 했기 때문에
전세는 올라가지만 매매가는 네. 뭐 이렇게 지지부진하니까 네. 사도 안 오르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계속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데 이건 좀 덜 똘똘해 보이니까 이거 쉽게 못 사겠는데 하시니까 또 주저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금 여력이 없으신 분들은 그거라도 사야죠.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고 네. 거기서 이제 2년마다 비과세로 조금씩 상급지로 애기 낳기 전까지 막 움직이셔야죠. 근데 이제 사람 마음이 좀 올라가는 거 보면 사고 싶지만 네. 안 올라가는데 네. 그 예전에 사연 보내주신 분 중에도 작년에 살려고 했는데 네. 남편분이 반대를 한 거예요. 네. 근데 1년 지났는데 하나도 안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남편분이 그거 봐라 내 말이 맞지 하면서 더 이제 사지 말자고 네. 하게 된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게 사자마자 좀 올라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못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올해는 경기도에 좀 중저가 아파트들도 본격적인 상승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올해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그냥 그 시세를 조금씩 회복하는 정도고 네. 내년쯤 돼야 이제 전세도 없고 월세도 없는데 빌라 갈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하냐. 상급지 가기엔 돈이 부족하고 네. 그냥 이 동네에서 뭐 저기 수원에서 직장 다니면서 사니까 수원에 사자 그런 시기가 올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네, 네. 그 매매 전세가 붙는 시기가 오면 네. 그런 상황에 이제 조금씩 하는 게 한 지금부터 1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본인의 어떤 전세나 월세 만기에 맞춰 가지고 뭐 네. 결정을 하셔야 되겠지만 올해부터 뭐 내년 정도 안에는 네. 그래도 한번 매수하는 게 나쁜 타이밍은 아니다. 그러니까는 하락할 때 저는 사라 그러는데 네. 상승할 때 사시더라고요. 주식도 그렇지 않나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전 주식을 많이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하락할 때는 오히려 무서워서 못 사시더라고요. 네. 근데 충분히 지금 전고점 대비 30%가 하락하고 경기도 외곽순환도로라고 해요. 이제 외곽순환도 일기 신도시 반경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뭐 구리라든가 뭐 과천, 분당, 뭐 평촌 3번 뭐 이렇게 일기 신도시 쪽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쪽에 주요 지역들은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외곽에 이제 평택이라든가 파주라든가 이런 쪽은 저는 너무 외곽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쪽은 조금 더 안쪽으로 이동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외곽 쪽은 수요가 많지가 않고 빈 땅이 많아서 공급이 많기 때문에 그쪽까지는 온기가 퍼지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뭐 비슷한 질문인데 서울의 뭐 한 중위권에서 중하위권 정도 금액대 뭐 한 8, 9억 정도 네. 이 정도면은 사실 말씀하신 어떤 그런 일기 신도시급에서도 꽤 괜찮은 집들을 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 항상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9억, 네네. 10억 있는 맞습니다. 분이 상담할 때 그렇죠. 서울 바로 중위권 살까 아니면 뭐 수도권 그래도 좀 나름 대장급을 살까? 요거는 그러면 뭐가 더 맞다고 보세요? 지금 상황에서? 그 서울 하급지와 경기도 뭐 중상이라면, 대장이면은 비교가 되겠지만 서울 중위권이면 경기도하고 비슷한데 삶의 질이 좀 많이 다르지 않을까. 특히 네. 대중교통이나 도로 상황이 많이 부족합니다. 네. 예, 분당이나 이런 지역들은 학구는 좋은데 나머지 인프라나 이런 게 서울보다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학군만 봤을 때는 애가 공부를 잘하고 뭐 그런다. 그러면 가셔도 좋겠지만 네. 뭐 학군만 보지 않고 요즘은 또 딩크족이 많아서 애기 없으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무조건 그 서울 안쪽 중급지 이 정도로 들어오시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개인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보통은 이제 경기도로 나가시는 분들이 네. 이제 살기 좀 좋은 것도 좀 따지지만 어떤 네. 뭐 교통 호재라든지 네. 뭐 이런 호재 같은 것들이 좀 있어서 그걸 기대하고 가시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뭐 소위 말하는 뭐 GTX 뭐 이런 것들 뭐 보고 가셨던 분들도 많은데 네. 이런 어떤 호재를 기반으로 한 경기도 투자. 요거는 지금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럴 거면 그냥 서울에 살아.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고양시에서 살면서 저희가 또 외곽 동네예요. 서울에서 나고 네, 자랐지만 네, 네. 그래서 거기가 경의선이 전철화된다. 원래 단선이었는데 복선화된다. 라고 2000년에 발표를 해서 완공까지 20년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호재는 명 긴 사람들이 보더라고요. 그리고 9호선 같은 경우도 9호선이 급행이 놓이고 뭐 강서구가 좋아진다. 그래서 네. 2000년 초반에 강서구 쪽을 엄청 돌아다니면서 매수를 하고 막 그랬는데 네. 2009년도에 9호선이 개통이 됐어요. 일부 구간이 강남까지. 근데 폭락을 하더라고요. 네. 네. 그게 이제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그리고 GTX 호재만 놓고 보더라도 파주가 GTX가 뚫리면서 폭락을 했어요. 그게 GTX로 서울역까지 오는데 더 빨라졌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파주에 있는 상권이 다 무너져 버려요. 네. 예. 춘천의 그 경춘선 전철이 뚫리면서 춘천 상권이 다 무너졌거든요. 네. 왜냐하면 춘천 사람들도 서울에 1시간 반이면 금방 오니까 서울에서 뭐 백화점 쇼핑을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춘천에서 더 이상 쇼핑을 안 해요. 그래서 지역의 빨대 효과로 다 끌어모으죠. 저는 교통 호재는 잘 생각하셔야 될 게 특히 이렇게 도로가 뚫린다 그러면은 GTX가 결국엔 강남을 가고 서울을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서울 땅값이 훨씬 높아지지 파주 땅값이 높아지는 건 미미하죠. 그래서 그런 호재로 앞으로 이 지역이 좋아질 거다. 이런 환상을 조금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호재로 네. 경기도 많은 지역을 돌아다녔는데 그쪽에서 나는 수익률보다 서울의 좋은 입지의 물건들, 한강변의 물건들이 훨씬 수익률이 높았습니다. 예, 수익도 높았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장기적인 호재는 돼도 문제 안 될 가능성도 높고 그래서 조금 배제하셔라. 미래는 예측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런 동네를 가지고 있는데 뭐 호재가 딱 터져서 가격이 막 올라간다면은 네. 팔아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철 호재가 있을 때 막 네. 오를 때 팔아야죠. 호재가 발현됐을 때 오히려 이렇게 하락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사러 온다 그러면은 그럴 때 좀 정리하는 것도 괜찮다. 이번 기회에 정리하고 더 예. 안쪽으로. 적당히 오를 때 팔아야 되는데 오히려 네. 하락할 때 파시려고 그러고 상승할 때 계속 오르는데 왜 팔아요? 이렇게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네. 답답하죠. 하락하면 그럼 팔 거냐고. 그래서 더 오를 건데요. 그렇게 미래를 예측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은 초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를 때 팔고 내릴 때 사면 되는데 사람들은 반대로 한다. 그죠? 그게 제일 어렵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내릴 때 팔고 오를 때 사고.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건 어떻습니까? 요즘에 이제 제일 어찌 보면 가장 많이 폭락하고 하락하고 지금 너무 힘든 지역들이 이제 지방의 지역들이 많잖아요. 지방이 뭐 심각하죠. 광역시나 뭐 이런 것들. 심각합니다. 근데 그런 데를 안 하신다고 했는데 뭐 이유가 네.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 내 집 마련 수강생분들한테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부산 여고 동창회를 강남역에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부산에서 모일 때보다 강남역에서 모일 때가 여고 동창회 회원들이 더 많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냐 그랬더니 저기 부산에 내려가면 다 저희 젊은 층은 떠나고 없다고 자기가 마지막으로 서울에 올라왔다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부산 가가지고 강연하는데 그 네. 부산 분들조차도 네.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우리도 떠나고 싶다. 그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못 떠나는 상황 때문에 못 가는 거지 떠날 수 있으면 떠난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서 야 이게 좀 시장이 좀 심각하긴 하다. 그러니까 서울 분들은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하고 저는 부산 분이면 부산에서 오셔서 저기 내 집 마련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한테 부산에서 제일 좋은 데다 내 집 마련을 해라. 해운대라고 그러더라고요. 해운대다 내 집 마련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네. 그리고 뭐 전라남도 광주에서 오신 분한테는 봉선동 네. 거기가 제일 좋다고 하시니까 거기다 내 집 마련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들이 하는 말이 그 다음엔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부산을 믿으면 부산에 투자를 해라. 네. 부산에 다른 물건들도 투자를 하고 뭐 건물도 사고 이렇게 하셔라 했더니 싫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싫으냐 그랬더니 자기는 부산을 믿지는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젊은 층이 다 떠나니까. 그걸 수십 년 동안 봐왔고 저희 삼촌이 아빠가 고모가 작은 아파트들을 월세 받으려고 투자했는데 그 공실의 역전세가 너무 많이 난다고 그걸 네. 수십 년 동안 지방장이 하락하는 걸 봤기 때문에 자기는 여기서 살 뿐이지 지방을 믿지는 않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방 분들이 그 상황의 심각성을 수십 년 동안 보시면서 더 많이 느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서울 분들이 지방이 싸네. 신축 아파트가 3억 5천밖에 안 해? 그래서 막 투자하러 가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거기 있는 젊은 층은 떠나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세를 놓으려고 그러냐고 그리고 나중에 누구한테 팔 거냐고 그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해드리거든요. 근데 이게 2010년 뭐 그때쯤 보면 막 지방 막 폭등하고 막 했었던 때가 막 있잖아요. 맞아요. 그 당시에 금융위기가 발생해서 저희 서울은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2008년도에 발생하고 9, 10, 11, 12, 13까지 5년 동안 바닥을 찍었는데요. 네. 부산에서 올라오신 분들한테 그 당시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되게 힘들었죠 했더니 왜요? 왜 힘들었어요? 너무 좋았다고 막. 안 힘들었는데 그 미국 얘기잖아요. 우리나라가 금융 얘기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왜요? 그랬더니 그래프를 봤더니 진짜 부산은
지방 그때 올랐어요. 네. 그래서 이게 서울하고 지방은 감정 라인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서울이 이렇게 비싼데 네. 지방으로 만약 다주택 규제가 풀리면 지방으로 좀 한번 또 분위기가 오지 않을까? 다주택 규제가 풀리면 지방의 좋은 지역은 뭐 상승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모든 진보 쪽이나 보수 쪽 양쪽 다 지난 정권 5년 진보, 이번 정권 보수 3년, 8년 동안 다주택자들을 규제했기 때문에 지방 분들은 굉장히 불이익을 얻으셨죠. 그러면은 이번에 어쨌든 뭐 네. 지금 정치적으로 뭐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어찌됐든 간에 뭐 정리가 된다고 하면 뭐 여야 할 거 없이 좀 지방 살리기, 뭐 경제 살리기 뭐 이런 걸 통해서 다주택 규제가 좀 풀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건 쉽지 않다고 보십니까? 저는 풀릴 가능성은 있고 지방만 선별해서 특히 대출 규제라든가 네. 취득세 규제가 아무래도 풀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지방의 폭락장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정권 입장에서는 표가 날아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장도 살려야 되는 게 국민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 안 남았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래도 조금 시간은 좀 걸린다고 보시는 거예요? 정권이 지금 탄핵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네. 이게 정리되는데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걸리겠죠. 네. 그러면 그 안에 뭐 다주택에 대해서 뭐 갑자기 뭐 분위기가 바뀐다든지 이러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힘들기 때문에 지방을 매수하시려는 분들은 천천히 시황을 조금 보시면서 정치권에서 어떤 정책들이 좋은 정책들이 지방을 위한 정책들이 나온다면 그때 움직이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방 소도시들 보면은 지금 전세가 막 아까 말씀하신 막 붙어가지고 네. 매매가를 막 밀어 올리는 동네들도 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사러 가시는 분들도 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취득세가 너무 비싸서 예. 근데 무주택이신 분들도 있잖아요. 돈이 얼마 없어가지고 돈이 뭐 한 3, 4천, 5천 있는데 지방에 뭐 첫 집으로 막 지방 갭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진짜 앉혀놓고 네. 많이 이제 상담을 하면서 물어보는 게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실거주로 그 동네에서 제일 좋은 그게 지방이든 경기도든 서울이든 서울에서는 네. 강남이지만 그 지역을 믿으면 사세요. 그리고 이거를 사서 영원히 보유하실 거면은 사시는데 이걸 사서 실거주도 안 하시면서 샀다? 팔려고는 사지 마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조차 당신이 그 지역을 안 믿는 거잖아요. 네. 예. 그 서초나 강남, 압구정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이거 팔려고 산 거 아니야. 안 판다. 네. 네.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 아무리 폭락장이 와서 나머지 다 팔아도 서초, 한강변은 끝까지 갖고 있는다고. 그 얘기는 그 지역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네. 뭐 한 달, 두 달 조사해서 그 지역에 투자를 하는 거는 투기죠. 네. 그래서 당신 그거 왜 샀어? 솔직히 우리 까놓고 얘기해 보자고 얘기를 하시면 팔려고 샀어요. 왜 파세요? 당신이 분석했을 때 그 지역이 좋은 지역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계속 갖고 가셔야죠. 왜 파세요? 시세 차익 먹으려고 샀으니까요. 네. 그 얘기조차 본인이 거기를 안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계속 오른다면서요. 좋은 지역이라면서요. 호재 많다면서요. 왜 파세요? 시세 차익 먹으려고요. 먹고 아니 더 나오려고. 오를 건데요. 왜 파시죠? 그냥 투자로 산 거예요. 그냥 돈 벌려고 산 거예요. 이렇게 투기성으로 가버리시면 이 가치 투자라는 이 본래 부자들의 마인드 자체를 이해 못하는 빈자 마인드시라고 저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사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돈이 좀 적어서 이 돈을 가지고 좀 불릴 목적으로 하시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시면서 그럼 대안은 차라리 그냥 저축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을 아니죠. 좀 더 모아라? 아니죠. 이제 3천만 원밖에 없으면은 저축을 해야겠지만 그래도 한 1억 정도 있으시면은 네. 노원구에 지금 3억짜리 꼬마 아파트들 굉장히 많거든요. 3억대, 4억대. 한 4, 5억까지 가던 게 지금 30% 이상 하락해서 멈춘 지역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서울 경기권이라면은 그런데 노원구도 이제 추로선 강남 들어오고 나쁜 지역이 결코 아니에요. 거기가 또 택지지구라서 네. 그 바둑판으로 반듯하게 돼 있고 아파트는 좀 낡았지만 인테리어 예쁘게 해서 신혼집이나 캥거루족 독립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지역이란 말이죠. 네. 그런데 3억짜리를 알아보지도 않고 지방부터 내려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자기 돈 한 1억 정도 있으면 그 생애 최초라면 대출 많이 나오니까 충분히 구입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돈을 조금만 더 모아서 차라리 네. 서울 수도권에 좋은 거 사도 되는데 굳이
실거주 안 할 지방 가서 살 필요는 없다. 실거주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사실 그게 지금 정책의 흐름이고 그게 뭐 지금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책에도 부응하는 거고 자기 인생에서도 그렇게 사서 팔아서 이득을 먹은 다음에 또 뭐 하겠습니다. 또 그런 거 또 살아다닌단 말이에요. 네. 저도 그렇게 지금 25년 동안을 그 상반기 25년 네. 투자 생활 중에서 상반기 한 10년을 그렇게 했는데 네. 결국에 강남의 압구정에 10억에 사신 분이 제가 번 것보다 더 많이 버셨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신경 쓸 게 없잖아요. 역전세 네. 공실이 없잖아요. 네. 역전세 공실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시는데 그런 투자 물건들이 만약에 역전세가 나고 공실이 나고 세입자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또 세입자분들이 집 안 보여주고 나중에 팔 때 힘들고 뭐 전세금은 내놓으라 집은 보여줄 수 없다 이렇게 좀 트러블이 많이 생겨요. 초보시다 보니까 그런 분들일수록 이런 내 집 마련을 먼저 해야 되죠. 돈이 없으니까 내 집 마련하지 돈이 있으면 우리가 호텔에서 룸 서비스 받죠. 그런 큰 생각을 못하고 이거를 약간 주식처럼 사서 팔아서 차익을 먹자. 이런 너무 단순한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기에는 이 아파트라는 게 막 임차인도 있고 막 사람도 있고 세금도 있고 막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딱딱 금융자산처럼 되지 않는다. 제일 문제가 누수예요. 아, 저는 누수. 지금 현재 20채 정도 갖고 있는데 작년에만 누수가 5채에서 발생했어요. 누수 너무 힘들죠. 그래서 그 멘탈이 진짜 25년째 경험을 하는데도 그리고 전부 올 아파트인데도 누수가 발생을 하는데 네. 신축 아파트에서도 누수가 발생하니까요. 그런 게 참 감당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요즘에 또 수리비도 많이 올라가지고 너무 싼 집을 사면 또 그거 고치느라고 돈 다 나가요. 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으니까 좀 네. 좀 착실하게 모아서 똘똘한 거 하나 사라. 나름 똘똘한 거를.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소클님하고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제가 한번 좀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무주택자거나 1주택자면은 지금 사야 된다라는 생각 반? 그래도 아직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경제도 안 좋고 하니까 하는 그런 마음 반해서 약간 주저주저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혹시 이렇게 막 이 시장에서 이렇게 집을 사는 거를 막 이렇게 주저하는 분들 이게 이런 생각 말고 혹시 다른 이유들도 좀 있다고 보세요? 근데 그게 두려움에 기반을 하는데 네. 두려움이 무지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무지에서 잘 몰라서 오는 몰라서 걱정. 그렇습니다. 지금 시중에 통화량이 네. 4,000조가 넘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도 계속 늘고 있어요. 수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네. 코로나 때 특히 돈이 많이 풀렸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10년에 통화량이 2배로 늘어나고 있어요. 한국은행 네. 발표상으로도. 근데 한국은행에 잡히지 않는 상품권이라든가 지역 화폐 같은 경우는 더 많아요. 그리고 지금 보수 정권, 진보 정권 양쪽 다 앞으로 현금까지 살포하겠다. 네. 가난한 서민들을 위해서 이런 정책들을 서로 남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통화량이 줄거나 우리가 쓰는 뭐 전철 요금, 가스 요금, 인건비, 짜장면 값이 하락할 가능성은 없어요. 네. 그래서 모든 물건 값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집값만 오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좀 자제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하락하고 있는데 비강남권 지방을 내 집 마련을 과연 제가 해도 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족의 안정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캥거루족일지라도 이제 독립을 해서 어엿한 집을 마련해야 자기가 세금도 내고 자기 돈으로 샴푸도 사고 관리비도 내고 7월달 9월달 재산세도 내면서 강제 저축이 된단 말이에요. 부모님하고 같이 살 때보다 독립했을 때 그리고 네. 신혼부부들이 전세를 흔히들 시작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이제 남는 돈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쓰게 되죠. 근데 대출을 이빠이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하고 나면 월급 통장에 돈이 들어오자마자 대출이자로 뭉텅이로 나간단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남은 돈 50만 원, 100만 원 가지고 쪼개서 살게 되죠. 사람이 적응의 동물이라고 그렇게 한 5년만 지나면 이제 대출 어느 정도 상환하면서 갈아탈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데 그 전에 뭐 너무 올려치기라고 그러죠. 너무 좋은 집에 전세를 사면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전세 자금 80% 이빠이 받아가고 살게 되면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 가전제품이 맞춰지고 그 다음에는 상급지로 이제
좁혀갈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꼬마 아파트라고 그래서 2016년도에 책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네. 꼬마 아파트 작은 거 최상급지로 들어가라. 좋은 상급지로 들어가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부자들의 삶을 보고 그 인프라를 누려본 다음에 거기서 끝까지 5년만 참고 10년만 참으면 받았던 대출이 50%로 줄어듭니다. 네. 한 푼도 안 갚아도.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통화량이 2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강남권이라든가 해운대라든가 봉선동이라든가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수요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그대로 먹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뭐 5억에 샀던 게 10억이 되면 대출 3억을 받았어도 대출이 처음에는 60%였는데 그 다음에 5억이 10억이 되면서 대출은 3억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대출은 이제 60%에서 30%로 줄어들고 또 10년이 지나면 15%로 줄어든다. 이 내 집 마련과 이 주거 문제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접근해라. 한 20년 프로젝트다 이게. 네. 뭐 1년 만에 2년 만에 3년 만에 부자 되겠다는 그렇게 그런 사람들의 말을 믿고 그런 갭 투자? 갭 투기? 이런 투기죠. 예. 그런 거를 샀다 팔았다 하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짓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니까 똑같은 그렇죠. 3억은 뭐 원금은 그대로 있지만 그렇죠. 10년 전에 3억의 느낌하고 지금의 3억의 느낌이 다른 것처럼 나중 네. 되면은 이제 대출을 갚는 여력도 훨씬 더 좋아지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미리 대출을 많이 받고 좋은 거 사놓으시면 인플레 때문에 나중에는 뭐 쉽게 갚는다. 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이게 강남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네. 예전에 막 20년 전에 사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대출이 막 2억밖에 없어요. 집이 막 20몇 억인데. 맞아요. 그래서 이거 왜 받으셨어요? 물어보면은 처음에 네. 분양받을 때, 처음에 막 집 살 때 2억 받아놨다고. 주택은행 있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이거 언제 받으신 거예요? 엄청 옛날에 받은 예. 거라고. 그대로 갖고 계십니다. 네. 근데 그게 집값이 그냥 10몇 억이 올라버리니까 이제는 뭐 너무 미미한 금액이 돼버린 거죠. 그땐 부담스럽게 받았지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지금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압구정 같은 경우에 10억에 사신 분들이 7억을 대출 받았는데 네. 그 당시에는 영끌이죠. 네. 어떻게 70%나 대출을 받냐. 대출은 무섭다. 또 IMF 때 25%까지 수직으로 상승하던 금리에 대한 공포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네. 그런 것들을 겪은 세대들이다 보니까 아 이렇게 대출 많이 받으면 안 된다 하는데 대출은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갚지만 두 번째는 다음 매수자가 갚습니다. 네. 예, 말씀하신 첫 번째 인플레이션이 갚는 거기 때문에 이제 뭐 2억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지만 지금은 10억이 20억 되고 40억 되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작게 느껴지는 부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갈아타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제일 최상급지 뭐 좋은 신축이 아니다 보면은 언젠가는 갈아타는데 네. 갈아탈 때 이제 다음 매수자가 갚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상담할 때 이제 저와 같은 이제 학력고사 세대분들은 아니 제가 은퇴할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대기업 네. 부장급인데 이제 5년 두면 회사에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대출을 40년짜리 30년짜리 받으면 제가 뭐 언제 갚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하는 말씀이 다음 매수자가 본인 그 사람 매수자조차도 30년 대출을 받아서 갚기 때문에 본인은 괜찮다. 그래서 꼬마 아파트에서 시작해서 20평대, 30평대로 이렇게 차근차근 테크트리를 갈아타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런 얘기하면은 또 바로 반박하시는 어떤 댓글이나 채팅 같은 거 보면은 아니 그거는 인구가 증가하는 시기였고 그다음 우리나라 성장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지 앞으로는 경기도 안 좋아지고 인구도 감소하는데 사줄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얘기하세요? 그건 지방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네, 강남 3구에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네. 강남 3구 쪽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에 한 반에 38명. 예. 제가 이제 영등포에서 나고 자라는데 영등포 쪽에 제가 나온 초등학교가 100년 넘은 초등학교로 굉장히 유명한 학교였는데 그 당시에는요. 네. 지금은 작년에 1학년 신입생이 총 24명. 그래서 12명씩 이렇게 두 반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곧 폐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지역들도 많지만 아닌 지역에 내가 최대한 빨리 사놔라. 그러니까 이 부동산을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강남 3구, 서울 주요 지역, 경기도 핵심 지역, 그리고 부산도 뭉뚱그려서 얘기할 수 있지만 해운대 같이 좋은 지역, 네. 그 뭐
광주 같은 경우에 봉성동 같이 좋은 네, 지역, 뭐 수성구 뭐 예, 이런 그렇게 데. 지역 다 다른 거기 때문에 그거를 뭉뚱그려서 부동산은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 거는 좀 심포도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아 좋다. 나는 그러면 1억 정도 모았는데 뭘 집을 사야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분들이 있다면 네. 이분들이 지금 소위 말하는 막 똘똘한 한 채라고 부르면 막 잠실 뭐 대치동 이런 데는 막 너무 비싸니까 당연히 못 가는 거고. 네. 그러면 있는 돈 가지고 사야 되는데 이건 또 안 올라갈 것 같다는 좀 막막함이 있거든요. 보통 어디를 사라고 하세요? 한 1억 정도 있으면? 1억이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제 노원구 노원. 지역 예, 이런 지역이 굉장히 좋고요. 조금 공격적으로 네. 저는 공격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성파구에도 6억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 송파에 6억. 네, 꼬마 아파트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도 노려보셔라. 어. 1억이면 가능은 하시다. 네. 그리고 동작구에도 이제 상도동 쪽에 꼬마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원베이죠. 좁아요. 복도식이고. 그런데 이제 혼자 살거나 이제 신혼부부라면 뭐 꼭 껴안고 살아야죠. 가전제품 없이 그냥 저도 그냥 장롱도 없이 살았어요. 신혼 때는. 그래서 그런데 좋은 지역에 들어가셔라. 우선 그래서 강남이 오를 때 떨어질 때 같은 바이오 리듬을 탈 수 있는 그런 상급지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그 인프라를 누려보시고 거기 상급지에 탑 티어들이 살고 있는 상급지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자극을 좀 받으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좋은 동네에서 어찌 보면 싼 물건을 사는 개념이네요. 그러니까 저는 비싼 그렇게 동네에서 싼 생각합니다. 물건. 네네. 그러면 약간 싼 물건들, 그러니까 싼 동네에서 좋은 물건을 사는 거랑 어찌 보면 약간 정반대의 전략일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그렇게 봅니다. 하면은 네. 투자 수익률은 괜찮을까요? 그게 좀 걱정되실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질문이 나올 때마다 이런 얘기들을 말씀드리는데요. 2008년도에 잠실 리센치가 이제 네. 1.5룸 13평형이 미분양이 났어요. 3억 정도의 미분양이 났는데 제가 살아려고 부동산을 들어갔더니 부동산 사장님이 이거 잠실 쪽방 1.5룸 이거 누가 오르냐고 이런 거 왜 사냐고 네. 이런 거 사는 게 아니야. 그래서 집도 안 보고 나왔거든요. 네네. 맞죠. 사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 12억 평당 1억 뭐 넘어가죠, 지금. 네. 정도 돼갖고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이제 은퇴하신 분들은 리센치를 10채씩 사거든요. 전세 끼고. 맞아요. 그런 분들이 지금 3억에 샀던 걸 지금 12억에 13억에 14억에 채당 팔고 있는데 세금을 내더라도 채당 5억 넘게 남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은 내가 그 과도한 공포를 갖고 있지 않나. 작은 평수는 안 오를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지금 1인 가구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데 아파트는 그렇게 작은 꼬마 아파트 10평대를 지금 짓지 않고 있거든요. 네. 거의 희소하게 어쩔 수 없이 뭐 소형 평수 이렇게 구색 맞추기로 짓는 거 외에는 10평대는 특히 복도식은 임대 아파트 외에는 짓질 않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그럼 1인 가구가 그 자금은 적고 최상급제는 살고 싶은데 그럼 이제 빌라나 오피스텔로밖에 갈 수 없는데 이런 소형 아파트들은 서울에서 특히 희귀템이라서 저는 많이 공략하라고 대놓고 꼬마 아파트를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꼬마 아파트에 그래도 최소 조건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 뭐 세대수라든지 뭐 네. 이런 것들은 좀 따져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리센치 같이 뭐 5천 세대 네. 안에서 이제 작은 초소형 거. 의무 비율 때문에 예전에 만들었던 그런 거라든가 네. 그리고 이제 원룸은 또 안 돼요. 원룸은 이제 오피스텔하고 같은 취급을 받기 때문에 네. 원룸은 제외를 하고 그래도 방 2칸짜리 원베이로 저는 접근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5룸 정도는 그래도 그렇죠. 좀 되는 건데 대단지에 속해 있는 작은 평수 그렇죠. 정도는 그래서 괜찮다. 이제 왜냐면은 원룸에 살면 부부싸움하면 벽 보고 있어야 되는데 원베이면 방 한 칸으로 이제 옷방에 가서 장롱 속에 숨어 있으면 됩니다. 장동에 숨어 있을 수 있으니까. 아니면 원룸이면 주차장에 가서 아. 남자는 저기 차 그러니까 안에서 누워 있어요. 그 말은 신혼 부부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그렇죠. 살 수 있을 만한 걸 해야 된다. 근데 단 신기한 1인 게 가구보다는. 리센치 13평에 이제 네. C타입이라고 해서 조금 베란다도 이렇게 좀 잘 나와 있고 이런 타입에는 내 식구가 사는 것도 저는 실제로 봤습니다. 네, 물론 뭐 집보다가, 네. 조금 뭐 불편은 하겠지만 그래도 입지나 이런 게 좋기 애들 때문에 학교 때문에 아이들 초중고가 때문에. 단지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요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위치가 어쨌든 좋잖아요. 뭐 평수가 작을 뿐이지. 그리고 이제 좁은 게 사실이고 불편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더 악착하게 아끼십니다. 아. 그래서 저축도 많이 하시게 되고 이제 신용카드 자르고 여권 자르고 나서 공격적으로 여권 자르는 거 좋다. 저희는 네. 저기 그 내 집 마련 하시려면
여권부터 자르라고 네, 합니다. 네, 그래서 네. 그걸 인증샷으로 해서 본인이 의지를 표현하시라고 그러면은 이제 껍데기만 자르시더라고요. 네, 네. 그 각 나라별 비자는 자기의 추억이라고 해서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자르시라고 그러면은 자르고 나면 느낌이 좀 다르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용카드도 다 자르시고 그러니까. 현금만 쓰시면서 저축이 기본이 돼야겠죠.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 생각나는 게 그 같은 단지 안에서 제일 작은 평수에 사시는 분들이 돈을 또 열심히 모아요. 그 다음 그 더 큰 평수 가려고. 그래서 그게 있더라고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대형 평수가 많은 단지에 소형 평수로 들어가라. 소형 평수만 잔뜩 모여 있는 단지가 아니라 네. 대형 평수, 중대형 평수가 많은 단지에 소형은 되게 귀합니다. 예, 거기서는 보고 느끼는 것도 많고 그 소형에 대해서 막 뭐 좀 그렇게도 생각을 안 하고 이제 그분들이 그 엘리베이터나 뭐 아파트 놀이터에서 계속 만나 뵙잖아요. 네. 그러면 그 중대형에 또 상급지의 중대형에 사시는 분들은 이게 또 각 분야의 탑 티어들이 많으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서 이제 좀 많이 다르다는 걸 배우죠. 그러면 어쨌든 수익률로 봐도 뭐 크게 나쁘진 않다. 수익률이 작은 평수가. 예, 나쁘지도 않을 뿐더러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전세 공실의 그런 리스크도 없고 그렇게 대단지의 소형 평수들은 전세 물건도 많지가 않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런 수요는 또 항상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번에 좀 요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뭐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거 뭐 갭 투자, 뭐 갭 투기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쨌든 그래도 무이자로 내가 뭐 이자 부담 없이 뭐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뭐 미래 갈 만한 집을 미리 산다는 점에서는 전세 끼고 사는 게 어쨌든 조금 마음이 편한 것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네. 근데 또 실거주를 하면 또 대출을 또 많이 해주는 구조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무주택자가 이제 집을 살려고 하면은 갭 투자를 해야 되나, 뭐 실거주를 해야 되나 이거 고민 많이 하시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요. 저는 우선 웬만하면 실거주를 하셔라. 왜냐하면 나중에 그 세입자가 만기됐을 때 그 내가 전세 끼고 산 집에 세입자를 내보내고 내가 또 어디서 전세 살던 집에 나와서 이 집을 들어가는 거 일정 맞추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좀 돈의 쉽지 문제가 않죠. 아니라. 네네. 그래서 그 집을 또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은 뭐 그 컨테이너 박스에다 짐을 넣어놓고 한 달 동안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아예 두 번 일하지 말고 네. 한 번에 들어가셔라.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공실을 사게 되면은 한 달 동안 중도금 납부하고 매도자한테 부탁을 해서 한 달 동안 공사를 하고 이사 가는 날 딱 한 네. 방에 들어가면은 한 번 고생하면 끝날 거를 두 번 고생하지 말라 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애가 중2병에 걸렸어요. 중2인데 분당에 살아요. 네. 그럼 또 학원이 좋단 말이죠. 그러면은 고3을 졸업하고 오셔라. 네. 그러면 고3까지 지금 5년이 남았으니까 세입자 한 2바퀴, 3바퀴 정도 돌리고 오시면 되네요. 하면서 우선 매수를 하셔라.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분당 정도를 팔아서는 송파 정도 들어올 수 있는데 송파보다는 아무래도 분당이 학군 면만 봤을 땐 좋거든요. 네. 그런 특수한 개인 사정일 경우에 특히 또 이제 뭐 천안 정도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애도 거기서 이제 잘 크고 있는데 서울에 이제 나중에 발령 받아서 오셔야 되는 분 아니면 저처럼 이제 5학년 학력고사 세대라서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았어. 그러신 분들이 이제 강남에 들어오고 싶은 분들은 은퇴 몇 년 회사 생활 마무리하고 갑자기 50대 돼서 이직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무리하고 들어오시려고 한 4년에서 한 8년 안쪽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은 전세를 껴놓고 사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실거주를 하는 걸 원칙으로 두 번 일해야 해라. 되니까요. 네. 사실 그렇게 해놓으면은 할 수만 있다면 뭐 네. 여러모로 편하죠. 특히 임차인과의 어떤 다툼 같은 게 임차인 리스크를 전혀 생각을 못 네, 하시는데 생각보다 요즘 되게 심해요. 굉장히 심합니다. 네. 제가 20대 때는 이제 전세를 놓으면 저보다 연배들이 다 높으신 분들이었어요. 세입자분들이. 네. 나중에 나갈 때 돼서 2년 지났는데 연장하실 건가요? 그러면은 6개월만 더 살다 나갈게 이렇게 반말을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면 그렇게 안 되는데요. 그랬더니 이렇게 젊은 사람이 빡빡해. 나도 집 여러 채 있어.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시면은 제가 막 식은땀이 나고 되게 막 휘둘리는 경우가 많아서 임차인 리스크를 잘 생각 안 하시고 투자들을 하시는데 이게 부동산이 사람과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엑셀이 아니에요. 네. 샀다 팔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산 품목에 그 아파트에 사람이 들어와서 산단 말이죠. 그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부동산
부동산 사장님들도 뭐 아들뻘이네 그러면서 좋아도 하셨지만 되게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많이 몰랐고 네. 그래서 되게 힘들었던 경험들이 많습니다. 저도 80대 후반이신 분이 한 분 계셨었는데 세입자분이요? 네. 근데 뭐 한마디로 이렇게 말이 잘 안 통하세요. 그래서 귀가 안 들리시지 그런 게 않나요? 아니라 그냥 본인 얘기만 하세요. 뭐 계약이 언제고 뭐 이런 얘기 네. 해도 그게 안 들으세요. 그냥 네. 연락도 안 되고. 그리고 더 문제는 요양원에 가세요. 아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집이 비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그걸 뭐 내가 마음대로 뭐 하기도 참 어렵고 우리나라 법 체계를 보면은. 자네는 뭐 부모님도 없나? 막 진짜 뭐라고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런 고통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네. 지금은 나이가 있어서 네. 뭐 40대 50대 들어와도 저보다 어리신 분들도 있어서 괜찮은데 20, 30대 분들은 특히나 저기 전세 끼고 투자하시는 거는 세입자 리스크를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실거주를 해라. 네, 그렇습니다. 자. 네, 소쿨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럼 이번에 한번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에 이 젊은 2030 특히 이제 결혼도 좀 요즘 늦어지다 보니까 이 결혼 안 한 미혼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 가장 큰 게 네. 아니 굳이 뭐 이렇게 우리나라 부동산 이제 집 뭐 인구도 뭐 감소하가는데 사지 말고 전월세로 이제 살면서 이제 금융자산에 투자를 하자. 특히 이제 뭐 미국 자산, 뭐 이제 뭐 미국 주식이라든지 뭐 코인이라든지 뭐 금 이런 거 투자하면서 자산을 불리면 되지. 괜히 뭐 이렇게 부동산에 큰 돈 묶이고 대출까지 받을 필요가 뭐가 있냐라고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최근에 저희 내 집 마련 수업을 들으신 분 중에서 전문직이셨는데 압구정에 대형 평수를 매수를 하셨는데 60억 이상 들어갔는데 네. 대출 얼마 나왔어요? 여쭤봤더니 올 현금이에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연배가 저보다 어리신데 이렇게 모으셨냐고 했더니 미국 비상장 주식에 투자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거를 10년 넘게. 그래서 그게 이번에 뭐 엔젤 펀드 뭐 그런 데서 인수해 갖고 4배 넘게 차익이 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잘 아는 분야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는 뭐 가릴 필요가 없죠. 네. 저는 그래서 잘 하시는 분이라면 좋은데 이제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수익만 보면서 이제 그냥 막 덤비시는 분들은 좀 자제를 하시고 근데 90% 이상이 대부분 공부 없이 빨리 이제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덤비시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한 분들은 조금 뭐 내 실거주를 유지하면서 이제 투자 수익까지 볼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이게 또 주택연금으로까지 돌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잘 모르시는데 국가에다가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팔면 공시지가 12억 기준으로 65세서부터는 한 달에 300 정도 연금이 주택연금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시면은 아무래도 이게 사용 가치, 투자 가치, 연금 가치까지 누릴 수 있으니까 내 집 마련이 안전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사람들은 내 집 마련하고 네. 다만 이제 투자를 엄청 잘하는 잘하시는 분들은 분이요. 당연히 뭐 부동산보다 더 수익이 좋은 것들도 많으니까 그런 걸 하면 되겠다. 그러면은 이제 부동산으로 뭔가 집을 사보겠다고 말하는 분들이라고 치면 네. 이분들이 뭐 다 전문가고 뭐 다 경험이 많고 이런 게 아니라 대다수는 또 이제 처음 사시거나 초보자분들이 많은데 그렇죠. 네. 이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 요거 뭐 몇 가지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조급합니다. 그러니까 초보자들의 특징이 공부를 안 할 때는 완전히 멀리 떨어져 있는 강 건너 불구경으로 생각하고 네. 공부를 해서는 완전히 조급해지는 성격들이 있는데 그런 특징들이 이제 자기가 늦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저도 2001년도에 첫 투자를 할 때 네. 부동산에 들어가면은 부동산 사장님이 에휴 IMF 때 왔으면 지금보다 반의 반값에 샀는데 지금 늦었어 그랬어요. 네. 25년 전에 2001 저보고 년에. 늦었대요. 네. 그래서 제가 늦었나요? 그랬더니 에이 한참 늦었지. 반의 반값에 살 수 있었는데 너무 많이 올랐어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8배 그렇죠. 정도 오르고 막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조급함을 자제하시고 저희 아들도 아직 내 집 마련을 못 했거든요. 초등학생인데. 네. 그래서 저희 아들도 100년 뒤에도 부동산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니까 좀 마음을 캄다운 하시고 천천히 이제 집 앞에 부동산부터 들어가 보시고 문 열고 들어가 보시는 게 제일 첫 단계예요. 그래서 네. 현장에서 부동산 사장님하고 많이 얘기를 나눠보시고 사장님마다 다 의견이 다르니까 뭐 다양한 사장님들의 의견을 들어보시면서 부동산 지식을 좀 높이시는 게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조급하다. 네. 네.
두 번째는 이제 호재를 보고 미래를 자꾸 예측을 해서 네. 빨리 상승할 지역을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죠. 예. 호재는 그 뉴스에 나오는 이제 건설사들이 분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런 네. 부분들이 있어갖고 예, 일반인들은 호재보다는 좋은 지역.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좋아질 대학을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점수가 되는 한 좋은 대학을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회사도 대기업 좋은 회사를 들어가지 좋아질 회사를 중소기업을 들어가지 않잖아요. 네. 근데 희한하게 집만 좋아질 지금은 안 좋은 지역을 들어간단 말이죠. 네. 싸다는 이유로. 그래서 가성비 얘기하시는데 저는 고기 뷔페 가성비 높다고 예전에 갔다가 고무를 씹는 느낌을 받아갖고 그다음부터는 고기 뷔페를 안 가는데 가성비가 아니라 가심비가 높은 지역을 가서 부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을 들어가셔야지 뭐 수익률이 좋다 이 지역에 호재가 온다 뭐 전철이 뚫릴 거다 이런 호재 뉴스를 보고 들어가는 건 거의 막 끝물이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신축 아파트를 선호해서 청약 통장이 있으니까 나도 부동산 공부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인터넷으로 청약만 넣고 계속 떨어지니까 현장도 안 가보고 계속 청약만 넣더라고요. 처음엔 재밌다고 이제 모델하우스를 다니시면서 디귿자 싱크대를 보시죠. 네. 네, 그래서 엔지니어링 스톤 막 여기가 뭐가 들어온다 모델하우스에서 보여주는 장밋빛 미래만 보고 있다가 실제로 그 공사 완공된 현장을 입주 때 가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멀리 외진 허허벌판에 있는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 거를 청약 통장만 믿고 그냥 인터넷으로 청약 신청만 하다가 당첨되고 모델하우스만 가보고 현장은 안 가보고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신축에만 꽂혀서 입지를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다. 입지를 안 보고 산다. 아예 안 봐버린다. 예, 그러니까는 장님이죠. 네. 예, 공사 현장이 어딘지가 제일 중요한데 근데 보통 모델하우스는 도심지에 있으니까 재밌으니까 가죠. 근데 네. 실제 공사 현장은 저 멀리 있는데. 예, 완공 현장 그 아파트가 들어오는 입지가 제일 중요한데 입지에 네. 대해서 공교육에서 배운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발품 팔면서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건 어떨까요? 이제 청약 얘기해 주셔서 갑자기 떠오른 건데 그냥 연습 삼아 넣었는데 당첨됐어 이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상담 사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당첨됐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가 진짜 난감하잖아요. 저는 그러면 딱 하나 답변을 해드립니다. 밤 10시에 네. 차를 끌고 공사 현장에 가서 차에서 내려서 그 동네 반경 500m를 이렇게 돌아보라고. 그러면은 그 다음 주에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포기하겠습니다. 깔끔하게 포기했다. 그렇게. 네, 90%가 그러시죠. 그렇죠. 현실을 봐야 돼. 당첨이 되는 것 자체가 거기가 외졌다는 거죠. 네네네. 예, 서울 한복판에 이제 둔촌 주공처럼 이제 폭락장에 가끔 나오는 거 외에는 예, 일반인들이 당첨되기에는 그런 초보자들한테까지 당첨 순서가 갈 정도의 물건들이 있지는 않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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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다른 실수들도 좀 있을까요? 오, 많습니다. 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집을 삽니다. 음. 자기가 전망이 중요하다고 전망만 보고 네. 이제 동향이라든가 아니면 북향 막 이 전망만 보고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망보다 중요한 게 초, 중고가 아파트에서 얼마나 가까운가. 네. 저는 혼자 사는데요. 그래도 자산 가치가 오르려면 나중에 이제 아기 있는 엄마들이 그 집을 살 수도 있고 우리 집을 안 사더라도 아래층 위층 그 단지를 많이 매수해 줘야 좋은데 그러려면 엄마들은 제일 먼저 보는 게 학교까지 가는데 횡단보도를 몇 개 건너냐. 네. 이게 저도 초등학교 학부형 입장에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를 이제 미혼분들이나 특히 남자분들은 관심 없어하고 이게 얼마까지 오를까만 이제 수익률만 자꾸 계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집이 아니라 아무래도 일반인들이 좋아하는 집.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좋아하는 거 플러스 일반인들이 좋아하는 교집합을 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실수를 일반인 대중이 좋아하는 게 뭔지를 모른다는 게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어서 인테리어도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막 프로방스 스타일 아니면 욕실 한쪽을 뭐 찜질방으로 만드신 분도 저는 봤고 온 집안을 화초를 키우는 것 집도 봤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런 집들은 나중에 매매가 힘들죠. 네. 너무 개인 취향에 맞는 그런 것들을 하면은 부동산하고는 좀 약간 상극인 것 같아요.
그냥 네, 그래서 무난무난한 거. 집을 볼 때는 그 아. 단점은 지적질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사장님도 그렇고 저도 네. 단점 지적질하지 않고 이제 칭찬을 합니다. 이렇게 프로방스 스타일로 약간 센스 있으시네요. 집이 그 밀림 갖고 되게 좋습니다. 아. 이렇게 얘기하고 칭찬만 하고 나오다가 이제 엘리베이터 딱 타고 문이 딱 닫히면 부동산 사장님이 저 좀 못 팔아. 그렇게 그렇죠. 말씀들을 하시죠. 그런 것도 있죠. 네. 그다음에 또 뭐 실수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그리고 영역 본능이라고 해서 이제 자기가 태어난 지역, 고향이라고 하죠. 네, 네. 고향이라는 우리나라 유교 문화 사상에 좀 많이 사람들이 젖어들어 있으니까 고향을 되게 조금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리고 타 지역을 과소평가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자기가 이런 성향을 갖고 있다 알고서 접근하셔야지 처음 가는 지역은 당연히 길도 멀어 보이고 전철역도 멀어 보이고 이 동네가 막 정신없어 보이는데 그게 이제 자주 다니던 길이다 생각을 하시면은 또 느낌이 다르고 자기 동네는 그래서 임장을 가보면 그 동네 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여기서 가까워요. 전철역 여기서 금방 걸어가요 하는데 실제로 가보면 되게 엄청 멀거든요. 멀죠. 그리고 언덕이 되게 심한데 언덕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은 게 그 분들이 이제 자기네 지역에 익숙해져서 이제 언덕이 심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소클님이 생각하시는 이 내 집 마련의 핵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내 집 제일 마련. 중요한 게 수요죠. 수요. 네. 네. 수요가 많은 곳이 어디냐. 젊은 층들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싶어 하고 돈 있는 사람도 들어오고 한 번 들어오면 나가기 싫어하는 지역이 어디냐. 네, 그러니까 학군, 교통, 환경, 인프라까지 다 갖춰져 있는 지역이 어디냐. 그게 서울에선 강남권이고 부산에선 해운대권이고 각 지역의 랜드마크권이죠. 그런 쪽으로 우선 가서 저는 에어비앤비라도 네. 아니면 오피스텔 가세 6개월이라도 살아보라고 권합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출퇴근할 때 아니 그럼 저는 수원에 있는 저기 대기업 다니는데 어떻게 강남에서 서초에서 수원까지 다닙니까 하면은 셔틀버스를 타는 순간 그 회사의 서초 분들만 탑니다. 네. 그리고 옆방이기 때문에 서울 한복판에서 아침에 바깥으로 나가는 거는 전혀 차가 안 막혀요. 그래서 금방 가고 그리고 저녁 때 퇴근할 때 와서 여기로 이사 왔어? 그럼 우리 여기 앞에 호프집에서 한잔하지 그러면서 서초 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이런 상급지 문화와 사람들을 겪어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런 것들도 좀 중요하다. 그게 바로 수요죠. 네. 그러면 이제 내 집 마련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어떤 사례와 특징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부모님 이번에도 책이 또 나오시잖아요. 예. 강남 내 집 마련 우리 아이 시작점 해서 14가족의 이야기라고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뭐 수강생들의 사연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요 강남, 서초, 잠실 네. 이쪽에 등기친 14가족의 이야기인데 이분들이 뭐 보시면 알겠지만은 금천구에서 이사 오신 분들이 있고 네. 저처럼 영등포에서 서초로 한강뷰로 이사 오신 분도 있고 지방에서 전세 껴놓고 사놓고 이제 남편이 먼저 올라오고 와이프는 이제 공무원 쪽이라서 나중에 이제 이사 오려고 하고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자기 돈이 뭐 어느 정도 있으면 그 돈으로 대출이 얼마까지 받아서 어느 최상급지까지 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네. 수능 점수 같은 거잖아요. 수능 점수가 부족하면 목표를 좀 높은 대학을 잡았으면 이 수능 점수를 올릴 생각을 해서 좋은 대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내 점수는 이 정도니까 이 정도 대학에 가자. 그런 그냥 적당한 쉬운 선택을 하시거든요. 네. 제가 학력고사 세대인데 이제 대학교 그 학력고사 시험 때 재수하기가 싫어갖고 그냥 쉽게 합격할 수 있는 지방대를 갔어요. 네. 근데 그걸 되돌리는데 4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쉬운 선택은 나중에 어려운 결과를 가져오더라고요. 원하는 과도 아니었었고 그래서 이제 4년 동안 뭐 군대도 갔다 오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제가 원하는 대학교 원하는 과를 갔더니 정말 고통스럽고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랬는데 지금은 후회가 절대 안 되고 오히려 그때의 총력전을 했던 제 모습이 지금도 삶의 원동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포텐셜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안 돼. 그지 안 되지. 그런 그 끼리 문화, 영역 본능에 무리 본능에 휩싸여서 자기 친한 사람, 주변 사람들만 보다 보니까 더 상급지, 더 앞서가는 사람들이 문화를 못 느끼는 게 전 참 아쉬운데 여기 그 내 집 마련 수업을 들으신 분들한테 이제 뭐 커피숍에서 뒤풀이를 할 때라든가 이제 근처에 여기 강남역에서 11년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서초에서 아니면 잠실에서 살고 있는 수강생 선배들이 와서 또 뒷부리에서 커피숍에서 저도 얘기해 주지만 실제로 살고 있는 분들이 얘기를 해주면서 네. 하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저도 고2 때까지는 반에서 꼴등이었어요. 그런데 서울대 갔어요. 막 이런 거죠. 네. 그래서 당신도 수능 점수를 올리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돈이 없는데요.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은 뭐 본가에 찾아가서 안방에서 5바퀴 구르세요. 엄마 돈이 없어. 지금 서초에 내 집 마련하려는데 단 5천만 원이 부족해. 그러면서 막 하면 엄마가 이제 또 노후자금으로 가지고 계신 돈 있으시거든요. 엄마 이거 은행에다 넣어놔봤자 뭐 1%도 이자 안 주잖아. 내가 4% 줄게. 그러면서 이렇게 여기저기서 끌어오시면은 분명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못 하시던 분들이 해내시는 그런 경험담의 얘기입니다. 아니 근데 이런 얘기는 또 이제 좋게 생각하면 또 좋은데 나쁘게 생각하면 네. 너무 돈 다 끌어다가 가족들 네. 돈 끌어다가 사는 거면 또 무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 초보자들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운전을 보면은 바로 앞에 차를 보고 이렇게 운전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운전을 잘 하시는 분들은 앞에 차만 보나요? 앞에 차까지 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멀리를 보는데 내가 감당 가능한 여기 하는데 자기가 감당 가능한 선이 약간 너무 보수적으로 잡는단 말이죠. 공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대출이라든가 그리고 또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돈 빌리는 거를 되게 좀 부끄럽게 많이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제 사촌 동생이 서울대 의대 합격증을 갖고 와서 지금 등록금이 7천만 원인데 삼촌 500만 원만 빌려주세요 하면 저는 없는 돈도 빌려다가 빌려줄 것 같아요. 네. 이게 진짜 그 사람이 간절하면은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고 지방에 좋은 입지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데 자꾸 그냥 부끄럽고 싫고 나 부동산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쉬운 선택을 하는 그런 일반인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워서 저는 조금 동기부여를 많이 해드리는 편입니다. 멘탈 그러면 뭐 사례를 하나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 몇 억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해서 뭐 어디까지 갔다 이런 거를 말씀해 주시면 조금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전라도에서 올라오신 신입사원이 있었어요. 여자분이신데 20대 후반때 2년 전에 수업을 듣고 23년도 1월이면은 바닥장이죠. 네. 서울 공포장. 그때 잠실에 13평짜리 8억 정도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네. 요즘 한 12억 정도 됐는데 이분이 이 여자분이 96년생이신데 되게 어리시죠. 96년생이신데 회사에서 신입사원이니까 월급이 뻔하잖아요. 네. 현금은 자기 현금은 부모님한테 지원받은 것까지 한 2억 정도를 해서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뭐 회사에서 주택자금 지원, 뭐 그리고 뭐 영끌에 영끌 생애 최초까지 다 때려 넣어서 8억짜리 산 거죠. 네. 요즘은 시세가 한 11억, 12억 선 하는데요. 2년 만에 한 3억 정도 올랐더라고요. 네. 근데 요분이 월급 받은 게 90% 이상 이자로 나갑니다. 그래요. 그렇게 2년을 버텼어요. 네. 근데 2년 동안 그럼 뭐 먹고 사냐?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네. 배달을 하고 계십니다. 20대 여자분이 뭐 음식 배달을 하고 계세요. 네. 네. 어플로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네. 그거를 배달을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아르바이트 비용, 투잡이죠. 네. 그걸로 이제 미숫가루 사서 수제비 막 끓여 먹고 계시고 이렇게 긴축을 하셔야 됩니다. 네. 가진 돈 펑펑 쓰면서 아니 펑펑 놀면서 고3이 어떻게 서울대를 갑니까? 네. 어떻게 좋은 대학교를 가겠다는 생각 자체가 망상이죠. 그러니까 노력이 필요하고 분명히 희생과 대가가 필요한데 그런 거 없이 공짜로 돈 벌 수 있는 아주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쉽게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은 편하게 하셨지만 사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엄청 고통스럽죠. 사실 뭐 거의 목숨 걸고 하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저는 목숨을 걸라 그럽니다. 고3만큼만 하시면 내 집 마련 하실 수 있다. 포기하는 사람 반 정도 나오겠네요. 고3처럼 하라고 하면. 근데 거기서 또 웃긴 점이 이 네. 여자분이 광교에 오피스텔에 월세 사셨어요. 네. 원래 지방에서 올라오셨으니까 서울에 네.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소개팅을 할 때 이제 수원 쪽, 경기도 쪽 남자들이 소개팅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면 광교 사니까. 그러겠네요. 근데 이제 지금은 잠실 산지 2년이 넘었으니까 네. 요즘은 서초 남자들이 소개팅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최상급지 들어간 다음에 그 근처에 종교 활동을 해라. 그래서 이제 봉은사도 가까우니까 잠실에서 네. 이제 목요일 날은 봉은사 목요 법회를 가고 네. 그리고 토요일 날은 압구정 소망교회를 가고 네. 일요일 날은 이제 반포 성당을 다녀라. 그럼 1년만 다니면 한 놈은 걸린다. 네.
네. 그렇게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 있어서 지금 종교 활동도 하고 계십니다. 아. 정말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계시는. 그렇죠. 근데 그만큼 하지 않으면 사실 어떤 뭐 남들도 다 보고 있는 이 판에서 기회를 잡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다만 이걸 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진짜 목숨 걸고 할 각오로 하셔야지. 이거 하다가 포기하면 진짜 최악이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하면 되더라고요. 거의 되는데 이제 안 될 거야 그러면서 지레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영상 보시고 아 그래 그럼 나도 한번 집 한번 알아봐야겠다라는 분들이 또 생기면 네. 가장 걱정이고 가장 이제 두려운 게 그럼 나 이제 모르는 동네 가가지고 모르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니까 이거 뭐 임장 같은 거 좀 겁난다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맞습니다. 뭐 잘 모르는 동네 임장할 때 어떤 뭐 팁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우선 현장에 가기 전에 사전 조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도쿄 자유여행을 갈 때 해외여행을 갈 때 우리가 뭐 한 3박 4일 간다 네. 했을 때 그냥 도쿄를 그냥 막바로 가서 돌아다니지 않죠. 네. 미리 저는 도쿄 여행 10년 전에 갔었을 때 한 3달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자유여행. 네. 그리고 유럽 여행을 막 뭐 9박 10일 갈 때 자유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1,000만 원 들여서 가는데 네. 그냥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부동산은 그냥 현장을 가셔서 집 몇 개 보고 고르시고 계약금 쏘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거 자체가 사전 준비가 안 된 건데 그 해외여행 갈 때처럼 우선 지도를 프린트해서 거기다가 동선이라든가 맛집이라든가 이런 걸 표시하면은 임장에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기록을 많이 해라. 출발하기 전에 80%를 조사를 끝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네. 현장은 내가 조사한 게 맞는가 체크하러 가는 과정일 뿐이다. 그리고 갔다 와서 또 현장에서 내가 미처 생각 못했던 거 부동산 사장님이 얘기해 준 거 주변 지나가는 사람들이 얘기해 줬던 걸 적어라. 이렇게 해서 기록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시세 지도라고 해서 지도에다가 모든 내용들을 표시하고 기록하고 사진 찍는 습관들을 많이 가지시는 게 임장에서 제일 중요하고 사전에 그게 미리 준비가 철저하게 끝나 있어야 됩니다. 혹시 사전에 꼭 요것만은 좀 준비하고 가라고 할 만한 어떤 그런 포인트가 있으면 몇 개나 저는 알려주시면 맛집입니다. 맛집이요? 맛집입니다. 왜냐하면 뇌에서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아. 신경이 아. 손이고 그 다음에 혀거든요. 네. 그래서 혀가 기억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걸 먹으면 내 집 마련을 그 상급지 이사 가는 걸 반대하던 남편도 이제 맛있는 거 먹으면 거기 맛은 있더라 이렇게 네. 내용이 조금 바뀌거든요. 그래서 야 그거 먹으러 한 번 더 갈까? 이렇게 사람이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게 사서 수익률이 높을 것 같아 하자 하는 거는 그래 이론적으로 맞는데 하는 거랑 본능적으로 야 그 맛집 맛있더라. 그건 진짜 괜찮네. 그러면서 한 번 더 상급지 아무래도 맛집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맛집을 동선에 넣고 꼭 봐야 될 거. 아.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제 초등학교. 횡단보도 몇 개 건너나 초등학생들이 가는 태권도장, 피아노 학원 이런 거 그 동선이 어떻게 되나 이런 네. 것들까지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의 삶을 좀 관찰하셔라. 그 주차 차단기 찍고 다니시고 지하 주차장에 외제차 개수 세시는 분들이 있는데 도대체 외제차가 많으면 그 동네가 좋은 지역이고 외제차가 없으면 나쁜 지역인지 차로 그 사람의 재산과 그 인품을 판단할 수 있는지 저는 그건 좀 어폐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재미로 얘기해 주신 거지만 맛집 중요하다. 재미가 아닌데요. 진짜요. 1번이 1번. 1번입니다. 맛집부터 우선 준비해 놓고 맛집을 탁탁 찍어 놓고 봐야 될 거 찍어 놓고 그다음에 거기 초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거는 인프라 좀 네. 준비를 해라. 근데 전반적으로 아예 한 80%는 내가 이미 손품으로 다 조사해 놓고 이 동네에 대해서 빠삭하게 안 다음에 가라. 우리가 일본 도쿄 여행을 갈 때도 거기 좋은 그 관광지를 갔다 온 사람들의 블로그나 유튜브를 보고 맞아요. 미리 다 준비하죠. 준비를 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이 임장의 부담이 훨씬 적어질 것 같습니다. 네. 네, 해외여행 가듯이 준비만 해봐도 네, 맞습니다. 사실 임장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소클님과 함께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또 내 집 마련이라는 게 참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운 건데 또 쉽게 생각하면 또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준비한 만큼 또 그리고 노력한 만큼 또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라 이 영상 보시고 앞으로 내 집 마련 하겠다는 분들은 한번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 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소클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